안녕하세요. 저는 센지랩 AI 기술 개발팀의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센지랩에서 연구한 DBP라는 기술입니다. DBP는 저희가 정의한 이름인데요. 딥 바이너리 프로파일러의 약자입니다. EXE와 DLL 같은 실행형 파일을 대상으로 코드 레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 소개에 앞서서 저희 센지랩 AI 기술 개발팀에 대해 소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지랩 AI 기술 개발팀은 오늘 발표할 주제인 DBP뿐만 아니라 악성 문서 프로파일링 기술인 DDP와 위협 코드에 대한 룰 자동 생성 기술인 DRP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기술은 21년, 22년 NET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계속해서 좋은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컨퍼런스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 기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 방향과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석을 통해 수많은 위협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변종 위협에서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분석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연구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 어떻게, 왜 라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들이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공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왜 공격을 수행했는지 이러한 인텔리전스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합니다. 분석된 정보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제공될 것이고 이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준의 분석 작업은 특히나 대량의 위협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죠. 따라서 저희 팀은 코드 분석 전문가의 이러한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을 DBP라는 기술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연구 계기와 기술 설명, 케이스 스터디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BP 기술의 연구 계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동 분석의 한계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을 위한 고수준의 기술 요구 사항. 세 번째는 반복적인 위협 발생. 그리고 마지막은 분석 결과의 주관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들이 아마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많은 양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AV 테스트 자료에 따르면 매월 신규 위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만 해도 위협 발생량이 약 200만 건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9만 건의 위협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렇듯 매일 많은 양의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한정적인 분석가 인력으로는 모든 위협을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사이버 보안 스페셜리스트가 위협을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 질 좋은 분석 결과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과 높은 인력 비용을 요구로 합니다. 명백하게 모든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석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왜에 대한 인텔리전스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배경 지식과 고수준의 분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 좋은 TI 분석은 소수의 분석 전문가만 수행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인력 비용이 높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단순하고 동일한 위협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바이러스 토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분석 요청에서 알려진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파일의 경우 29.32%, URL의 경우 13.70%입니다. 비율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데요. 파일의 경우에만 약 93만 개의 동일한 파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들이 과거에 이미 분석되었다는 정보가 없다면 분석 전문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발생하는 위협을 수집하고 위협 유형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트로이 목마가 정말 많습니다. 또 대부분이 동일한 패밀리에 속하는 악성 코드이고 당연히 공격 기법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반복되게 되면 분석 작업은 단순 노동 작업으로 변질이 되고 분석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공격자의 자동화된 공격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방어자 측면에서는 대량의 공격과 싸우기 위해 높은 비용의 인건비와 높은 비용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모든 보안업계 종사자분들은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자 측면의 분석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종 위협 중에서 고도로 설계된 새로운 위협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주관성입니다. 위협 정보의 분석 결과는 종종 분석가의 능력과 경험적 노하우에 의존됩니다. 분석가들의 경험과 역량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석가는 오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분석가는 탐지 우회 기법이 고도로 설계된 트로이 목마라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분석의 결과가 다르거나 분석의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석에 대한 매뉴얼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저희는 이러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의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TI 분석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DBP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DBP는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할까요? 보시는 그림은 DBP의 기능을 디펜던시에 따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DBP는 근본적으로 악성 코드의 어셈블리 코드를 함수 단위로 분리한 다음 함수별로 과거의 위협에 어떤 함수와 유사한지 분석을 수행합니다. 두 함수의 유사 분석을 통해서 로직이 동일한 함수를 찾게 되면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바로 동일 로직 함수의 사용 이력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 이력을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사용 이력 정보를 조회해서 공격 그룹이나 위협 유형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함수가 고유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함수 중에서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함수만 선별하거나 랜섬웨어 위협 유형과 연관된 함수만을 선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분석된 인텔리전스 분석 정보를 상속받아 레이블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어셈블리 코드나 과거 위협의 분석 출처 정보, 그리고 사용 이력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형태는 신종 함수인지 혹은 변종 함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함수 재사용 비율에 따른 이 악성 코드의 변이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악성 코드에서 어떤 기능을 물려받았고 얼마나 재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DBP의 모든 기능은 어셈블리 코드의 유사도를 비교를 통해서 로직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 다른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어셈블리 코드의 유사도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어셈블리 코드는 정형 데이터가 아닌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등 대부분의 유사도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수치적인 벡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시로 RGB 색상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비전 쪽 공부하신 분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좀 다뤘던 분이 계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색상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RGB 컬러 스페이스를 정의했을 때 3차원 벡터로 색상의 조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시다시피 수치 벡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처리를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사도 계산을 위해 어셈블리 코드가 수치 벡터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수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벡터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대량의 어셈블리 코드를 학습한 AI 임베딩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인 어셈블리 코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셈블리 코드의 로직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치 벡터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어셈블리 함수가 동시에 유사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 두 어셈블리 함수에서 변환된 벡터는 유사한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환된 이 두 벡터 간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이 두 함수가 동일한지, 유사한지, 다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과거 악성 코드의 함수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함수와 비교함으로써 재사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어셈블리 함수로 구성된 악성 코드가 있을 때 함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5개의 함수에 대한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3가지 종류로 도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함수입니다. 어셈블리 펑션 1번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는 경우로 해당 함수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코드 분석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어셈블리 펑션 3번을 보시면 여러 공격 그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거나 정상이나 악성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함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유 함수입니다. 나머지 어셈블리 펑션 2번, 4번, 5번을 보시면 특정 공격 유형이나 공격 그룹, 공격 기법 등을 기준으로 함수 로직이 고유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각각의 기준 정보를 레이블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P에서 분석할 수 없는 신규 함수는 말씀드렸듯이 분석 전문가에게 보고됩니다. 분석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분석 결과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DBP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확장이 됩니다. 이로써 유사한 함수가 새로 입력되었을 때 분석할 수 없었던 함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BP는 분석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또 엄청 고도화되고 난독화되고 분석이 불가능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DBP는 대량의 일반적인 변종 악성 코드와 고도로 설계된 소수의 악성 코드를 구분하고 분석하면서 전문가 옆에서 보조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전문가는 흥미롭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역량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DBP 분석 결과는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함수별 분석 결과이고 두 번째는 함수 분석 결과를 취합한 요약 정보입니다. 함수 분석 결과는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는 파일 해시 정보와 그 파일의 함수 이름을 포함하고 함수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약 정보는 각 함수 분석 결과를 취합해서 공격 그룹, 공격 유형, 그리고 공격 기법과 같은 분석 정보를 기준으로 몇 개의 함수가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사용 비율에 근거하여 해당 위협이 과거에 어떤 위협에서 어느 정도 변이율을 가지고 파생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김창균 연구원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김창균입니다. 지금부터 DBP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BP에 적용시킬 2022년 12월 19일에 수집된 2150개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정상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624개, 의심스러운 데이터는 638개, 악성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888개가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된 데이터 888개에 대해 DBP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듯이 약 79%가 변종 위협이고 21%가 신정 위협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변종 위협은 저희 위협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위협을 의미하고 신종 위협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699개의 변종 위협의 DBP 분석 결과를 통해 2022년 12월 19일에 변종 위협 데이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협 타입, 공격 기법, 공격 그룹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위협 타입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주로 사용된 위협 타입은 트로이젠, 드라퍼이고 초록색 그래프는 공격 기법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주로 사용된 공격 기법은 T1129와 1083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공격 그룹의 빈도수를 보여주며 주로 공격을 수행한 그룹은 APT17과 TA505입니다. 저희 센즈랩의 목표를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위협 인텔리전스의 분석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는 위 세 개 그래프들처럼 단건의 분석 정보가 아니라 한 줄의 컨텍스트입니다. 한 줄의 위협 인텔리전스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앞장에서 보았던 그래프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이 차트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EP의 결과에 따라 어떤 공격 그룹이 어떤 공격 유형으로 어떤 공격 기법을 활용해서 공격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에 의하면 북한의 김숙희 그룹은 트로이젠, 랜섬웨어, 드라퍼 및 다운로더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공격 기법들로 공격을 수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BP를 사용하여 도출한 통계 자료들은 저희 코드 분석 전문가들의 업무량을 배로 줄여드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희의 함수 데이터베이스에는 과거 라자루스 그룹의 디스토버 악성 코드에 구현된 아래와 같은 함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의 분석을 진행할 때 이러한 함수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능이 일부만 변형되었는지 완벽히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저희는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2014년 소니 픽처스 공격에 사용된 디스토버 악성 코드와 변종 악성 코드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가디언즈 오브 피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상당한 양의 기밀 데이터를 도난당했습니다. 기밀 데이터는 영화 개봉 정보, 비밀 회의록,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터 등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FBI는 사용된 악성 코드가 과거 북한의 악성 코드에 사용된 암호화 기술, 데이터 제거 방법, 네트워크 통신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소니 픽처스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카스퍼스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 그룹은 공격을 위한 악성 코드를 제작할 때 다른 악성 코드의 함수를 활발하게 재사용한다고 발표했으며 과거
북한발 악성 코드의 함수 로직과 유사한 로직을 디스토버 악성 코드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디스토버 머레어가 다른 악성 코드에 재사용되는지 DBP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탐색된 디스토버 악성 코드를 시작점으로 기준 파일에서 40% 이상의 변형을 보이는 악성 코드의 함수 재사용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로 37개의 위협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식별된 공격 그룹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크게 3개의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 1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자루스 그룹의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2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APT17 그룹의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 3은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작은 APT17 그룹의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3의 노드가 다른 두 클러스터들의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클러스터 3은 나머지 2개의 클러스터에서 함수를 재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룹이 처음 이런 함수를 구현했는지 궁금증이 생겨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 그래프의 노드들을 첫 발견일과 함수의 개수 관점에서 재정렬했습니다. 정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2022년에 APT17과 라자루스 그룹의 함수를 재사용하여 또 다른 APT17의 공격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함수가 재사용되었는지 어셈블리 코드와 함수의 사용 이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는 함수는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3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아래의 코드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두 클러스터는 거의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통해 함수의 사용 이력을 살펴보면 라자루스 그룹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함수는 클러스터 2와 3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어셈블리 코드에서 볼 수 있듯 역시 거의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예시와 같이 왼쪽의 함수 사용 이력을 살펴보면 APT17, 라자루스, 패치워크 그룹에서 사용되었던 이력이 있지만 APT17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함수는 T1082 공격 기법과 관련이 있는데 함수의 사용 이력을 조회하면 공격 그룹 정보가 없습니다. 이는 공격 그룹 분석이 안 된 악성 코드에서 사용된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직접 분석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DBP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고 저희는 DBP로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분석의 한계입니다. DBP를 통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분석의 업무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높은 분석의 요구 사항입니다. DBP는 과거 동일 함수의 분석 결과를 정보를 받아서 분석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형된 위협의 반복입니다. DBP를 사용하면 해당 위협 파일이 신종인지 변형인지 구분이 가능하여 분석의 시작점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주관성입니다. DBP를 통해 어셈블리 코드와 과거 분석 결과의 출처 등의 정보로 분석 결과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원종 연구원이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DBP 기술은 저희 CTI 서비스인 CTX의 내부 기술로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머레어즈닷컴 서비스를 CTX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CTX는 기존 악성 코드 중심의 멀웨어즈닷컴에서 탈피하여 완전한 CTI 서비스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많은 보안 실무 담당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11월 15일 날 오픈 예정이고 지금도 오픈 베타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저희 부스에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부스를 찾아서 저희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